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현 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체중을 불려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도 사회복무 소집 교육 등을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까지 했습니다. 윗집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관의 불륜 때문에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경찰직을 유지하고 있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기 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빨리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달 1일이었습니다. 여기 인천 도화동 땡땡 아파트인데요. 외벽에 SOS라고 적힌 종이가 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자, 아파트를 샅샅이 뒤져봤죠. 자, 유독 28층의 한 세대만 무응답. 겨우겨우 집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베란다 옆 그 화재 대피 공간에서 작은 소리가. 자,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자 속옷 차림의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환기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문이 고장나면서 내 집에서 무려 20시간 넘게 속옷 차림으로 고립된 채로 사투를 벌였다는 거죠. 겨우겨우 얼어 죽을 뻔한 걸 면했다, 이렇게 첫 일성을 밝혔다고 하는데, 진짜 이젠 집안에서도 휴대폰은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걸로.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유혜영 여사 대천 가족여행 가서도 사반 챙겨보내요 하신 김송현님, 홀로 계시는 친정아빠 정옥수님 생일이에요.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세요 하신 정채영, 박민재 모자님. 자, 경기도 포천 송우 서희 아파트 삽니다. 입구 틀막 주차 진짜 너무합니다 하신 이현성님. 자, 만 나이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려지려고 그냥 발악을 하네 라고 해요. 무식한 사람들아 뉴스 좀 봐 하신 이서은님. 어제 전자담배 피우는 아빠 때문에 부처 핸접 사연 보낸 딸내미입니다. 가족 모두 지켜봤고 아빠가 이제는 집에서 담배 안 피우기로 했어요. 사반 최고 하신 박은희님. 백 변호사님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어제 했으니까요. 자, 내일은 엄마의 첫 기일입니다. 우리 아가라고 불러주던 엄마 목소리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날이네요. 오학주 여사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하신 양민아님. 자, 모두 사랑하고요.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6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이번엔 친구 추가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노래방으로 학생들 저렇게 우르르르르르 들어옵니다. 빈 계산대로 오더니 안쪽을 빼꼼 보죠. CCTV 모니터를 체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딱 보고 있죠. 자, 한 명이 키오스크로 다가가서 일단 결제를 하는데 학생들 사이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자, 여학생이 연신 손을 입에 갖다 대고요. 자, 잠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담배 일발 장전, 순식간에 화생방 훈련장이 됐습니다. 자,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바닥에 그거 아시죠? 자, 이 노래방 구조 그리고 여학생 어쩐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몇 주 전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탕으로 빠뜨렸던 노래방 소파 곳곳에 이른바 담배방을 냈던 바로 그 녀석. 이번엔 친구들을 달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여학생이 노래방에 오더니 그 담배 피우고 소파에 구멍 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에도 반장픽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지난 28일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역시나 들어와서는 몰래 흡연을 했는데 입구 쪽 복도랑 방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고요. 방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담배 냄새 난다고 이 제보자에게 전해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해보니 그때 그 여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학생 친구가 노래방 비용을 결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회원가입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보도 있겠다.
연락해가지고 저 피해 보상이든 뭐든 받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저 연락을 받은 사람이 나 그 사람 아니다. 코인나루방 간 적도 없는데 왜 경찰이 나한테 연락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CCTV가 있으니까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 가능을 할 것 같은데 문제가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인 거예요. 경찰로서도 어떻게 특별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 이제 범죄로 따지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촉법소년이니까 어차피 경찰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 얘기가 요즘에는 촉법소년인 거 아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전화를 하면 겁도 안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12살짜리가 물론 전자담배긴 하지만 저걸 그냥 뻐끔뻐끔 막 펴대고 있어요, 세상에. 자, 다음 이어가죠. 남들 시선 따위. 아랑곳 않는다 왠지 그 말이 생략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남의 눈치도 안 보는 민폐족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시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버스 안에 앉은 저 남성 갑자기 딱딱 소리가 들리죠. 버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손끝을 확인하더니 다시 딱딱. 그렇습니다. 바로 버스 안에서 손톱 손질 중. 교수님, 이런 장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땐 그랬지. 1970년대, 80년대 옛날 풍경 보여주는 유튜브에서 저런 거 나오는데 지금 2024년입니다. 저게 어제 이제 29일 날 그 사반 가족께서 그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서울 705번 버스 안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한 노인이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안에서 손톱을 이렇게 깎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저렇게 되면 저게 손톱을 갖다 모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런 자리에서 손톱을 깎는 것은 손톱을 모아서 버리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 기사께서 이 손톱을 바닥에 버렸냐 뻔한 질문을 한 건데 나는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저 상황에서는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작은 질서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속이 상해서 제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몰상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장소에서는 저런 민폐를 갖다가 끼치지 않아야 되겠죠. 아유, 참.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앞에 한 차량 구동 있습니다.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고요. 하나, 둘, 셋. 휙. 보셨습니까? 휙. 예. 바닥에 온통 음료가 뿌려지고 문 닫고 출발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런 인간들 차 내부를 보면요. 엄청 깨끗해. 왜? 내 차는 소중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게 지난 26일 밤이고요. 강원 강릉입니다. 저기가 편의점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 제보자는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컵과 음료가 함께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평소에도 어떤 노상방뇨라든지 쓰레기 투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괘씸한 마음에 CCTV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외부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저렇게 음료랑 컵을 휙 버리고 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이 제보자는 해당 운전자 이 지자체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보통 말이죠. 저렇게 버리더라도 저렇게 누가 확 던지나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딱 칼칼칼하고 해. 아주 이렇게 숨어서 딱 하든가. 뭐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고 가지?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런 일을 자주 벌인 사람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 짓을 할까요,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건 또 뭘까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현금통에서 지폐를 저렇게 쓱 꺼내더니 자기 가방으로 저걸 들고 저걸 가방에다 넣는 것 같아요. 현금통으로 다시 와서 또 다른 지폐를 꺼내 들더니 이번에는 아예 계산대 바깥으로 또 나갑니다. 어디 가는 걸까요? 자, 다시 왔어요. 바깥쪽 현금통에서 지폐 꺼내더니 또 안쪽 현금통으로 옮겨 넣고 왜 저러지? 자, 다시 꺼내서 액수를 세더니 집어넣습니다. 또 열어서 몇 장을 골라 집더니 돈을 들고 계산대 야, 너 뭐 하는 거야? 자, 마치 돈 세탁을 하는 것 마냥 여기 있는 돈을 저리로 옮기고 저기 있는 돈을 여기로 옮기고 수상합니다.
네,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인데 전날 하루만 근무하는 1일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도둑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있는 현금통에서 현금을 막 꺼내더니요. 편의점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서 송금도 하고 또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져간 게 총 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폐를 옮기고 세고 다시 넣고 하면서 이 약간 헷갈리게 절도를 안 한 척하기도 했고요. 그 ATM 기기에 안 들어간 5천 원권을 또 따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이 오전에 이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정산을 좀 미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그러면 안 된다. 교대자랑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성이 현금이 많아서 본인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둥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결국 이 절도 사실 실토했습니다. 현금 많은 거랑 네 통장에 넣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좀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가 됐고 이건 뭐 명백하게 절도죄죠. 누가 봐도 지금 내가 보니까 저 돈을 넣었다 뺐다 다시 넣었다 뭐 세봤다 뭐 하는 게 헷갈리게 해서 돈을 훔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뭐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문제는 다음 단계는 저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피해 배상은 전혀 못 받은 상황인데 아이고. 더 황당한 거 저 일했잖아요. 일당 주세요. 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합니다.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확 덮쳐왔다는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이제 좌회전을 합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때 신호 무시하고, 빨간색, 자,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우웅 하고 가다가 꽝 하면서 세상에 차 오른쪽을 들이받고 오토바이 날아가고 라이더는 저렇게 쓰러졌고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거 신호 무시하고 달린 라이더의 잘못 100%라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경찰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볼 때 이게 왜 제보자가 잘못이라고 봤을까 싶을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제보자 블랙박스 차량이죠. 지난해 5월에 대구에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한 거고요. 오토바이는 직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속도도 빨랐던 것 같고 신호도 위반한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경찰의 판단이 저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묻는 판단 범위가 30m인데 사고 지점이 31.8m랍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고 사고하고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과속도 마찬가지로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자라고 초기에 1차 판단도 그랬고 이의 신청을 해서 경찰청에서도 판단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자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실 건 차선을 변경한 쪽이 기본적으로 더 큰 책임을 묻기가 쉽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당신 카드 아니죠? 예. 자, 눈치가 정말 백단인 어떤 손님의 기지가 엿보였던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여기 담배 2보루만 줘요. 딱 하니까 직원이 그걸 꺼내가지고 저렇게 줍니다. 카드로 계산을 해요. 자, 담배 건네받고 챙겨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또 들어와서 1분 만에 야, 사반11 몇 개만 더 하면서 역시 카드로 저렇게 하죠. 자, 옆에 손님이 보다가 어딘가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저 직원한테 저 양반 좀 수상하지 않아? 이렇게 묻죠. 자, 근데 그때 또 담배를 사러 들어왔어. 그러자 자, 그 전화하던 분이 잠깐 당신 스톱. 신분증 줘봐 하면서 몸싸움을 막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건 밖으로 나가서도 지금 크게 막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저 담배를 저 한 2보루 구매하고 좀 있다가 또 와서 담배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또 담배를 구매하고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담배를 한 보루 구매해서 본인이 피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럴 땐 대부분 저 카드가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저 남성이 참 재수가 없네요. 저게 20일 오후 대전중간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옆에 전화하고 좀 직원한테 이상하지 않아? 했던 저 손님이 경찰이었습니다. 진짜. 하필 경찰이 그 편의점에 있는데 거기에서 3번 와서 담배를 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본인 카드가 아니다 세상에. 라고 해서 신분증 줘봐. 당신 카드 아니지.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도망가려다가 몸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도 곳이 경찰서입니다. 야. 그 경찰이 와서 지금 아까 체포라는 과정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 40대 남성이 역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어서 분실 신고하기 전에 지금 빨리 지금 담배라도 지금 구입해 놓으려고 세상에.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하필 그 옆에 경찰이 손님으로 있어서 딱 걸린 거죠. 와, 교수님. 진짜 경찰은 경찰이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저 정도를 딱 보고 확신을 하면서 당신 카드 아니지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화를 건 것은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다가 아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눈치 없는 남편. 자, 우리 가족 여러분, 가족분께서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 남편에게 어이없는 생일 선물 받았다 하는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자는 결혼 11년 차, 아이는 없는 아주 사이좋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나이 앞자릿수가 바뀌는 나름 의미 있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열심히 고르고 고른 그 목걸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그걸 같이 보러 남편이랑 백화점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잘 어울린다, 가격도 적당하고 잘 고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작 생일 당일에 내민 선물이 바로 사연자가 전혀 원한 적도 없는 전기 자전거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전거가요, 목걸이보다 2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물을 가장해서 그냥 남편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산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사연자는 자전거를 전혀 못하고요.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게다가 이 색깔도 마침 남편 차랑 깔맞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가 기분 상해서 이거 팔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걸로 다시 사겠다 했더니 남편은 내 마음을 짓밟는 거냐, 너의 건강을 위한 선물이다,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남편 뜯어내겠다 뭐 이런 심리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연자 수입이 2배는 많고요. 생활비도 3배는 더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받고 싶었다라는 건데 결국 목걸이 직접 사셨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화내고 하는 게 너무 속 좁고 속물인 거냐 고민이 된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예, 정말 더 많은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줄여서 지금 이 정도로 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날라리야, 진짜 네가 호강 날라리가 났구나. 선영아, 김선영아, 전기 자전거 그거 목걸이보다 2배 비싼 거라니까. 야, 인간적으로다가 고마운 척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기껏 생각해서 준 선물을 팔아서 목걸이 사겠다는 그 발상, 그게 너 어떻게 가능해? 야, 너 친구들한테 물어봐봐. 지 집에 지 신랑 자랑하고 있는 것 봐. 재수없어. 너 욕먹어, 너 동그라미. 아, 너무 이 인기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백 변호사님. 이거 쫓겨날 일이에요. 진짜 다시 들어보세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호강 날라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네. 오빠, 성문 오빠, 너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 그 자전거 너 좋으라고 산 거 아니야. 너 맨날 주말에 나 피곤해 죽겠는데 자전거 타러 같이 나가자도 했어 안 했어? 나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굴렀다니까. 그래서 트라우마 있어. 그래서 2발 달린 거 안 타. 그리고 내가 그 목걸이 얘기 몇 번이나 했니? 오죽했으면 내가 가서 샀겠어. X.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 만한 이유가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가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아내분에게 혹시 평소에 남편이 갖고 싶은 건 너무 못 갖게 막 억눌렀던 거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남편을 달달달 볶아서 아무것도 못 사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가 있죠? 잠깐만. 야, 비방송 용어 짓거리 나왔어. 짓거리 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하세요. 네. 이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야, 저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 줄은. 자, 교수님. 철없는 남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입에 짜장을 묻히고 나 짜장면 안 먹었어라고 얘기하는 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본인이 그걸 사고 뭐 이렇게 아니면 자기 생일 때 선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고요. 2배가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줘야 그게 선물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아내 다음 남편 생일 선물로 여성용 장신구 사서 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 하지만 네. 자전거가 2배나 더 비싸. 전기 자전거.
제 와이프가 자전거를 못 타요. 어. 근데 제가 만약에 전기 자전거를 샀으면 제가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평상시 갑자기 짜잔 하면서 뭐 건강 염려해서 저희 자전거 샀어 이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념일에 이제 뭔가 의미가 될 만한 목걸이를 예를 들어서 이걸 A라는 목걸이를 보고 과거에 아내가 뭐 더 마음에 들어했던 좀 더 비싼 목걸이가 있어서 그걸 샀다. 그럼 모르겠는데 여기서 난데없이 전기 자전거를 사오면은 자전거 타고 나가야죠 본인이. 자, 유일하게 또 여성의 시각에서 한 말씀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아유, 이게 또 뭐 산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치는데 이거 너가 갖고 싶어서 산 거잖아 물어봤을 때 이실직고라도 했으면 그래도 참작이라도 됐을 수 있겠는데 절대 아니라고 방방 뛰니까 더 이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전해드리자면요. 파랑나비님 아내 생일에 왜 지 선물을 사와 하셨고요. 엘레나정님 밥 먹다가 혈압 올랐어요. 담비맘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 교수님과 같은 말씀. 다음번엔 반대로 해보세요. 남편 생일날 금목걸이 비싼 거 사세요 하셨고요. 신명숙님 우리 집이랑 똑같은 남자가 또 있네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렇군요. 뜨거울 줄이야. 자, 사반 가족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들 사반 본방송과 유튜브 고민 중개사 양원보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매일 카톡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자, 올해 칠순 되신다는 충주 김순옥 여사님 보고 계시죠? 세상에 이메일을 주셨는데 제목이 고속버스 기사를 고발합니다. 제가 뭐야 이거 하고 딱 열어봤더니 오늘 낮에 동대구에서 충주로 고속버스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2시간 이상을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더래요. 승객 안전 생각도 않고. 자, 제가 어떤 버스 회사인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2시 50분 동대구에서 충주로 가는 고속버스에 운전한 기사 양반, 너 그렇게 살지 마! 하셨어요. 고민중개사 양원보.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고민중개사 양원보. 공인 아니고요. 고민 맞습니다. 고민중개사. 효대구알 만관부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산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우리 부모님 여행도 계속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쭉 하셔야죠. 관절에 생크릴, 크릴 오일 등 3중 복합물로 부드럽게 하루 한 알 작은 캡슐로 간편하게 관절에 생크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BJ 원창현 씨는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게이머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이 53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지적장애와 인격장애 진단까지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갑자기 프로게이머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재판 결과 원 씨의 정신과 진단 결과는 모두 거짓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저는 솔직히 이 BJ 오늘 처음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일단 이 원창현 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는데요. 이 당시에 공격수로 뛴 게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축구 그만둔 뒤에는 프로게이머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 입상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축구 게임 관련한 BJ 또 유튜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창현 씨가 지난해 8월에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또 2개월 뒤에 프로게이머에서 은퇴하기도 합니다. 이 원 씨는 2011년에 최초 병역 판정 받았는데 이땐 2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재검 때는 피부 질환이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역시나 현역 입소 대상인 3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이때는 과체중으로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습니다. 자, 최초 병역 판정을 받을 때는 현역 입대자였는데 7년 뒤에 과체중으로 현역 입대 불가능 판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 이 BJ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런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IQ 53 양 변호사님.
과체중으로 애초에 4급도 받았는데 나중에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뭐 감정 조절 어렵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진단 결과가요. 전체 지능은 IQ 53, 사회 연령은 만 13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의사에게 뭐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어서 혼자 살고 있고 하는 일도 없이 집에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겁니다. 결국 지적장애, 인격장애 진단도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실제 만약에 저게 맞다면 병역을 어떻게 이행하겠습니까? 아니 축구 선수, 네. 심지어 손흥민 선수랑 같이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 자 그리고 프로게이머, 네. 특히나 프로게이머는 얼마나 이 전술 전략이 머리를 많이 쓰는데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 게임 설명 BJ까지 뭐 53 IQ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 불가능하죠. 어떤 사고를 당한 게 아닌 이상? 아까 또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멀쩡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이죠. 야,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2018년에 이제 과체중으로 4등급 받았잖아요. 근데 왜 정신질환으로 한 번 더 4등급을 받으려고 했느냐?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받으면 군사 교육 소집도 안 되고 예비군 편입도 안 됩니다.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대답을 안 하고 횡설설하고 그런 방식으로 의사를 속여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꾸며서 저렇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의사 앞에서 그렇게 연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못 걸러내나요? 전 그것도 좀 글쎄요, 저는 이제 일부 그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 거 아닙니까? 미들필드를 뛰었고 프로게임을 했고 그런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전부 다 받아주면 글쎄요, 뭐 군대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일이 그냥 수면 밑에 있다가 불거진 것이 한 사람의 제보 때문에 이제 불거졌는데요. 지난 2021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로 이 사람의 그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으로 한 달에 몇 천만 원 벌면서 군대도 안 가가지고 병무청에 있는 병역 기피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체 검사 4급인데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예 군대 아직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 방송하면서 나 군대 면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댕긴다는 것은 이게 IQ 53의 행동이 아니죠. 아, 역시 꼬리가 길면 막 이렇게 밟힌다니까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또 더 좀 치졸한 것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을 이제 군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그게 면제가 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보통 밀려 있는 지역이 있고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인천은 빨리 받을 것 같으니까 밀려 있다는 부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것조차도 감면받으려고 주소까지 이전을 했고 또 어쨌건 과체중으로 4등급이 나왔는데 또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던 것 이건 정말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또 이게 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 조카 녀석도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이건 뭐 저희가 우리 군복무하시는 많은 장병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폄훼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 또 휴가 나왔어?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냥 아무튼 자 이 기자 저는 이 부분에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며칠 전에 또 영상이 올라왔어. 네, 선고 전날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인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 글을 좀 남기긴 했는데요. 지금 뭐 입장문 내용 정리 중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그 입장 좀 미리 들어보기 위해서 접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과 얘기해보고 연락 주겠다 하고는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자, 이 관련 기사에 양 변호사님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짓을 했는데 집행유예야. 아이고 그럼
뭐 군 이거 징집 뭐 회피할 만하네 뭐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전혀 아닙니다. 일단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군을 면제해 준다면 집행유예 받을 만한 형 골라서 받으려는 사람 생기지 않겠습니까? 군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입영 날짜가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은 38세 미만까지는 무조건 다시 가야 되거든요. 다시는 아니죠. 입영 원창희 씨는 처음 가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32이에요. 아이고 네, 다녀오십시오. 그냥. 다녀와야 되겠네요, 교수님. 예? 군대를 한 두세 번은 더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저는 걱정되는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그리고 프로 게이머들이 IQ 53으로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나온 그 사진이라든가 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뭐 군대에 가서도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인 어떤 지능을 갖다 이용을 해서 거기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 그 하마스 침공 있을 때 95세 노인이 예비군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경계 근무 서는 그런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국가와 민족을 갖다가 유지를 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군대 다시 가야죠. 30대 만약에 뭐 중반 이때 군대 가면은 한참 어린 이동갑을 만났어요. 예, 참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시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윗집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네, 지난 28일 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피해자였던 30대 여성이 다세대 주택 4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외출을 하려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3층에서 3층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50대 남성은 당시에 완전히 만취 상태였고요. 층간소음 문제로 이 피해 여성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다툼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후에 이 50대 남성이 본인 집에 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 30대 여성을 향해서 수차례 휘둘렀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범인은 당시에 소주를 3병이나 먹고 이 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자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음주, 살인, 도주국. 뭐 3가지를 한 겁니까? 네, 도주국까지 벌였는데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장면이 경찰차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영상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검은색 SUV 차 한 대가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나는 모습이고요. 쫓아가던 흰색 승합차랑 순찰차가 그 좁은 길을 좀 막아서 봤는데 그랬더니 이 SUV가 거꾸로 달려와서 들이받아 버린 게 순찰차입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3단봉을 휘둘러도 이 운전자는 버티면서 내리질 않습니다. 이 남성 범행 직후 사천에서 고성까지 이게 65km 거리입니다. 그 65km나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소주 3병을 마시고 65km를 저짓을 하고 달렸습니다. 자, 붙잡혔어요. 뭐라고 했답니까? 가해자 주장입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평소에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큰 소리를 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해자가 한 3개월 전에 저기 이제 3층으로 이사를 왔고 계단 옆에 있는 집에 살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4층에 살았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가 다른 이웃들하고도 층간소음 때문에 자주 언쟁을 벌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문 살살 닫고 다녀라, 조용히 다녀라 이런 식의 어떤 실랑이를 좀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위아래 측간소음이다 그러면 옆집. 근데 이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401호하고 303호니까 아래층에서 복도 또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가해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시비를 걸어온 거는 뭐냐면 계단 발자국 소리가 난다. 문 닫는 소리가 있다.
아니 사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무슨 문 닫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쿵쿵거리냐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니까 또 문을 살살 닫아라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이 유가족들은 아예 죄송합니다.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석 달 전에 해당 다세대 주택 3층에 이사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온 이후로 이 이웃들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런 뭐 층간 소음 때문이라고 알려지거나 주장되어진 사건들 보면서 대각선으로 층을 달리해서 대각선으로 있는 집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는 건 전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자, 이 피해자와 유족들은 뭐 문을 살살 닫아라, 계단 조용히 걸어라 이런 억지 요구에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평소에 바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고인의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죠. 저 사람 조심하라. 이 건물에 언제라도 일치겠다. 저 사람이 누구를 안 죽이면 저 사람 누구한테 죽거나 성격 덜했으면 큰일 난다. 며칠 전에 한 번은 내보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문을 탁 열고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미 사람을 죽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만 저 할 말이 없으니까 쭉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자였던 거예요. 자,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도 저 인간 때문에 무섭다, 저자 때문에 무섭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심지어 상담을 하셨대요. 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지인한테 그 아래층 남자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인의 남편에 따르면 이 평소에도 가해자 남성이 키도 크기도 하고 또 말투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뭔가 일을 낼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내한테 저 사람 꼭 조심해라라고 신신당부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그냥 우리가 더 조심하고 좀 참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주의를 해왔지만 네, 결국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가해자, 이 범인의 주장에 따르면 층간 소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 짓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정작 자 교수님 층간 소음이든 뭐 문 닫는 소리든 계단 올라가는 소리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통상 이제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전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그 층간 소음 피해를 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그 출동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찰이 한 번도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피해자를 특정해서 살해한 거라기보다는 이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 이웃들에게 모두 시비거리를 갖다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 터집을 잡다가 순식간에 흉기로 그 피해자를 살해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백 변호사님, 네.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경찰에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구속은 될 거고요. 근데 이 남성의 범죄가 지금 요 짧게 우리가 본 모든 과정을 보면 그냥 살인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단 소주 3병 먹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으니까 일단 음주운전죄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하면서 마지막에 그 경찰 그 차를 들이받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안에 경찰이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혐의에다가 최근에는 뭐 술에 만취해서 뭐 살인을 벌였다고 해서 그게 뭐 심신미하로 감형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건 이제 아마 사건 만든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고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짧게 좀요. 그러니까 이런 이 동네마다 이웃에 저렇게 진짜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엔 뭐 주폭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말이죠. 좀 무섭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었다는 이유로 과거처럼 이제 뭐 술 먹었다는 이유로 용서해주지 않는 게 일반화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 예방이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실랑이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인까지 저지르라고는 경찰도 이 상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러니까 법이 예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한지 진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정말. 결국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이 양반 이거 아니야 배가 불렀네 이거. 아, 다 해줬구만 친정에서. 아니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Oh no! 현직 경찰관의 불륜 때문에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경찰직을 유지하고 있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했네요. 네, 이 제보자는 광고 마케팅 사업하고 있는 40대 남성인데 지난 2019년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남성 한 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제보자한테 나도 나중에 내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한 수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보자 부부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직업이 경찰이었고요. 당시 제보자는 아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기업 요청으로 고액의 연봉 제안이 들어오면서 하던 사업을 다 아내에게 맡기고 본인은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일 배우려는 목적이라면서 제보자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서 돈을 안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제보자분은 경찰청에서 보낸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갑자기 왜 우편물이 왔지 뜯어봤더니 이 제보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내가 어떤 남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가 이 고소를 다시 취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합니다라는 안내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이름을 보니까 같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경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그 경찰이 이게 오해가 있어서 잘못 고소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뜩지가 않아서 아내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당신 왜 고소했다가 취하했냐니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경찰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경찰 한다는 얘기가 성추행 아니다. 우리 연인 관계였다. 아니,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연인 관계? 불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한 3년 가까이를 잘못된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자, 경찰서에서 온 문서 하나로 평온했던 제보자의 가정은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기막힌 건 이 아내가 경찰관을 고소했던 시점에 이미 둘의 관계는 이미 종료가 된 후였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킬레스건을 끊어놓는다뇨, 교수님? 예, 이게 현직 경찰관이 보낸 건지 조폭이 보낸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아내가 이 경찰관을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특수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주장에 의하면 이 불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현직 경찰관이 상당히 폭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간 사귀다가 2022년에 헤어질 때 그때 문제가 됐는데 그때 바로 현직 경찰관이 제보자 자녀를 해치겠다 하는 그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게 그 경찰관이 보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봐. 나는 법대로 안 해. 내 자식부터 장애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다음엔 너다. 아킬레스 건을 날려버리겠다. 봉합 자체가 안 되도록 애 어른 할 거 없이 다 죽이겠다. 나는 신체를 잘 안다. 언제든 죽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냈다는데 글쎄요. 이제 물론 좀 더 따져 보니까 처음에 헤어질 때는 상간남 즉 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먼저 헤어지자는 문자를 이 여성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한 3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아내가 먼저 너와 네 아이들 인생 다 망쳐보자 이렇게 어떤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그 내용의 문자를 갖다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폭력적이니까 아내가 남편 몰래 이 현직 경찰관을 고소를 했다가 너무 나중에 이제 당할 걸 좀 이렇게 두려워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마침 그 고소 취하서가 주소지인 이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문자 보셨죠? 야, 난 법대로 안 해. 네 자식 장애인 만들 거다.
아니 경찰관이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무슨 경찰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제보자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남성이 스스로를 경찰이라고 생각하긴 했었나 의심이 됐다는 겁니다.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목적이 무엇인지가 일단 그건데요. 뭐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사장은 50억 벌고 누구는 10억 벌고 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현실 경찰을 그만두고 싶고 우선 비즈니스 사업가를 꿈꾸는구나. 그래서 애들 엄마한테 접근해서 애들 엄마를 꼬시는 걸로 그래서 이 여자만 이제 내 애인이 돼버리니까 이 사업체도 내 거고 이 사람 돈도 내 거고 이 사람 돈으로 내가 비트코인도 하고 막 올리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앉아서 그 자기도 뭐 상담 업무 막 전화 업무를 했던 것 같아. 그 교사에 앉아가지고. 아니 저럴 거면 경찰이 아니라 사업을 했어야죠. 일단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상간남인 경찰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겸직 금지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겸업을 할 수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두로 이제 동업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서가 없이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월급 받으면 또 동업용법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겸직 금지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월급은 받지 않고 회사 수익을 그동안에 챙겨 왔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제보자분이 본인이 정신이 좀 다른데 팔린 사이에 아마도 이 경찰관은 그 사업 노하우를 빼내서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인의 아내에게 접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카드로 또 유흥업소를 가기도 했다고도 하고요. 또 이 아내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 그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지 그 돈 가지고 뭐 스포츠카도 사고 뭐 호화 생활도 즐기고 그 당시 수익이 3억 원 이상까지도 나기도 했었대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6천만 원 정도 손실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하고 이 경찰관하고 계속 다툼이 많았던 겁니다. 뭐 남성이 뭐 일방적으로 비트코인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났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이 제보자 아내의 돈이 실제는 이 제보자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년 동안 모아놨던 뭐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린 것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 이 남편분은 이 경찰관 때문에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다른 것들 뭐 손해에 비해서 턱없지만 가정을 깼다라는 거 하나에 대해서는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시작되니까 이 경찰의 주장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 뭐 이혼하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있었던 상태였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부정행위, 불륜을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1,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 끼친 손해에 비해서 턱없는 액수긴 하지만 이게 그냥 다른 어떤 손해 말고 순수하게 가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결정이 났고요. 아까 아내가 처음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제보자분이 가장 속 터지는 부분은 이 상간남 뭐가 됐든 지금 이걸 해놓고 나서 지금 현직 경찰로 근무 중이라는 겁니다. 예? 들어보시죠.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시간도 지났고 그 증거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뭐 영업장에서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밀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뭐 컴퓨터 부셔지고 손가락 골절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 뭐 찍어놓은 사진이나 병원에 가는 기록도 없고 근데 어떻게 또 이 상간의 다른 직업, 병업 그리고 또 뭐 폭행, 폭언, 뭐 협박 이런 것까지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어떻게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지 이런 분에게 또 맡겨서 답답하네요. 자, 오윤성 교수님, 그 경찰 현직 경찰 제자들 뭐 전국적으로 수천이시잖아요. 아니 이런 경찰이 솔직히 민중의 지팡이랍시고 뭐 이러 하면 이거 누가 세상에 너 아킬레스건을 끊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찰한테 어떻게 치안을 맡깁니까 이거? 예, 참 그 좀 허탈한 그런 그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현직 경찰관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마 이걸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가정도 잃고
그리고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뭐 다 잃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현직 경찰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제보자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그 허파가 뒤집어질 그럴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경찰 쪽에다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도록끔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고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하더라도 경찰관 그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 나온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이 지금 현재 뭐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없는데 이렇게 얘기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어떤 조치를 갖다 하지 않으면 정말 묵묵하게 근무를 갖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전체 경찰관들에게 정말 커다란 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7년 1월의) 어느 새벽 경기 안산의 반월육교 인근 사람이 차에 치였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2분 만에 구조대가 출동하는데요. 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 남성.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고 호흡과 맥박이 있지만 출혈이 컸는지 혈압이 많이 낮아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이 다급히 도착하고 의료진도 내내 붙어서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이 남성은 4시간 만에 숨지고 맙니다. 폭설이 온 다음 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이 남성은 어쩌다 이곳을 지나게 됐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24살 대학생의 죽음,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자, 7년 전 딱 이맘때더라고요. 영하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이 새벽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24살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교통사고였던 걸까요? 일단 이게 2017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 경기 안산의 반월육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근처 도로에서 난 처음에는 사고였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달리던 차 한 대가 이 남성을 미처 못 본 건지 그대로 덮쳤고요. 그 피해자가 24살 김모 씨로 대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갓길에 바로 차를 세웠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119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맥박 호흡은 있었지만 출혈이 좀 심했던 상황이고요. 결국 그날 오전 9시 반 이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자, 일단 이게 사건이라고 볼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남성이 이 사망하기까지 있었던 정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사고가 났죠. 첫 번째 사고가 나고 첫 사고를 낸 분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출동. 그래서 119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연이어 사고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고를 내고 본인 차는 갓길에 있는데 이 피해자는 도로 위에 있었어요. 그럼 도로 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갓길 쪽으로 뭐 하든 구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신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2, 3분 뒤에 달려오던 차량이 이제 저 김 씨를 보고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는데 그 바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은 못 봐가지고 김 씨를 두 번째로 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또 다른 한 대가 또 김 씨를 또 쳐요. 그렇게 총 3번의 치임이 있었던 겁니다. 1차 충돌이 있었으면 일단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야지. 불과 몇 분 사이에 3번이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쓰러진 이 김 씨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 차량으로 친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본인이 자기가 뭔가를 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지만 창문을 내려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살짝 보고 그대로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뺑소니죠. 그리고 1분 뒤에 이제 세 번째로 사고를 낸 또 다른 차량이 오는데 그대로 멈추지 않고 달렸고 역시나 또 똑같이 그 피해자를 갖다가 치고 난 이후에 자리를 갖다가 떴습니다. 이것도 뺑소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호 조치를 안 한 첫 번째 그 차량 그것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뺑소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김 씨가 숨진 거는 예. 마지막 3차 충돌, 즉 역과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몸을 갖다가 차량 바퀴 4개가 다 이렇게 넘어서 갔던 그 결과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그 친 사람들이 구호 조치를 갖다가 했었다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는 양 거죠. 변호사님 진짜 했었다면 구호 조치 했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었고요. 사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CCTV를 봤더니 마지막 그 세 번째 운전자 정모 씨입니다. 정모 씨가 그냥 간 것도 아니었고요. 예. 사고를 일으키고 인근에 숨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할 조치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운전자는 힐끗 보고 그냥 갔다고 했잖아요. 예. 이튿날 바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충돌을 일으켰던 정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잠적을 했지만 경찰이 뭐 저기 CCTV 한 2만 대 가량 차량을 다 봐서 이틀 만에 결국 문제가 됐던 4명을 다 검거를 했습니다. 특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숨는다고 뭐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 뺑소니 사고인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차량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숨진 김 씨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도대체 여기를 왜 걸어가고 있었는가? 여기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 도대체 왜 왔는가? 이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CCTV를 살펴보다 보니까 김 씨가 어딘가에서 출발을 했을 텐데 그 출발지에서 여기까지 쭉 걸어왔던 게 아니라요. 원래는 택시를 탔습니다. 이 택시를 타고 오다가 이 육교 근처에서 갑자기 내리게 된 거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은 뭐 김 씨 집 근처도 아니고요. 가려던 어떤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 택시에서 내렸어?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택시기사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나더니 뒷좌석에 탄 김 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김 씨 뭐 뺨을 또 수차례 때리고 그리고 또 본인이 택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폭행을 하고 지금 또 택시 택시 안에 있던 멱살. 나오죠. 예. 그리고 택시 안에 있던 김 씨 소지품 또 밖으로 다 집어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어쨌건 김 씨는 다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또 다시 멱살을 잡아서 또 끌어내고 결국 길가에 버려둔 채 이 택시 기사는 혼자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예. 이 기사가 이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를 버려버렸어요. 근처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든 네. 아니면 지인한테 연락해서 그렇죠, 진상을 알리든 이걸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김 씨는 택시기사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것 외에는 저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저 김 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택시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기사가 손님을 저렇게 막 패대기를 칩니까? 저게 이제 그 실제 이 김 씨를 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버리고 간 그 택시 기사는 43살의 이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취한 손님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고 택시비가 없다고 해서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정차 전까지는 이 승객 김 씨가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것은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여기 내려달라고 하든가 어디로 가달라면서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휴대전화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고 길가에 혼자 있으면서 휴대전화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도로변에 혼자 남은 이 김 씨가 방향 감각을 잃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차들을 불러 세워보려고 손짓을 했는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 태워주는 운전자가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다가 도로를 헤매다가 결국 차량에 치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좀 이 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그 의문이 처음에 그 택시 기사 왜 저런 폭행했는지 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상하게 기록이 삭제되고 내용이 남아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음 그 교대 운전자가 삭제했다, 포맷했다라고 했는데 동료 기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내려준 장소도요. 화면 잠깐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편도 4차선 도로고 인도도 없는 데예요. 뭐 차들 막 80km, 100km 달린다니까 사람 내려줄 만한 데가 아닌데 또 택시 기사는 아니다. 거기 육교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다. 그 사람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다른 택시 기사들 말은 전혀 다릅니다. 저기가
평소에 사람을 내려주는 곳이 아니다. 누가 타고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버스 정류장 있다고 하지만 저기 첫차 시간도 안 돼서 그 사람 누가 거기서 택시를 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다른 기사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요금 문제 가지고 실랑이가 있으면 파출소 가거나 경찰에 가지. 그렇죠. 누가 저기 손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럼. 폭행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저 장소군요. 지금 나오는. 좀 전에 도로를 보면요. 차들 엄청 빨리 달려요. 예. 유족들 심정은 참 황망하셨겠어요. 네, 이 김 씨가 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군대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만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 배우면서 좀 미래를 계획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대로 디자인 회사를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그 안산에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좀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미래 계획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새벽 4시에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 탔다가 이런 참변 당한 겁니다. 자, 사실상 그 골탕 먹어라, 먹어봐라 하면서 저기다 내려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처음에 승객을 폭행했던 폭행죄. 또 하나는 이 승객을 유기한 거. 유기해서 결국 사망했죠. 유기치사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된 건 아까 택시 기사가 그랬잖아요. 난 버린 게 아니다. 옆에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유기는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택시 기사는 안전하게 승객을 집에다 데려다 줘야 될 뭐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 사망의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저기서 놓고 차를 갔다고 저 사람이 저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거라서 내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게 내가 놓고 간 거하고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차만 쌩쌩 달리고 술에 취해 있으면은 걷다가 좀 삐끗하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죠. 다만 이게 좀 일반적인 뭐 예측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보다는 조금 비정형적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형 단계에 반영이 됐고 또 일단 이 택시 기사가 나중에 결국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반성하고 유족하고 합의해서 또 유족들도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들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집행유예. 자, 교수님, 뭐가 됐든 24살짜리 꿈 많은 대학생이 사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고 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 정도 술이 취해서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정도의 사람을 저렇게 차가 쌩쌩 다니는데 휴대전화를 갖다 없애버리고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으로서는 정말 그 가슴에 피멍이 드는 그런 얘기고요. 이 사람이 살고 하는 이 인생사에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이 머피의 법칙같이 그날 뭐가 일이 잘 안 되려니까 술을 마셨고 취했고 또 저런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차에 끌려 나왔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한 젊은이의 죽음이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린 남자아이가 에스컬레이터에 저렇게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다급하게 아이의 옷을 자르고 있는데 네,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아이의 옷이 그만 딱 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 끼인 옷은 계속해서 빨려 들어갔고요. 아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那个外面的羽绒服也全部绞进去了，当时情况很危急，那个秋衣就把脖子卡住了，你不给他把那个衣服剪开的话，就有可能会窒息。 네, 사고가 있기 바로 전에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가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는 이내 그 계단에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그렇게 들어누운 채로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이때 그만 옷이 끼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이고. 다행히도 아이를 본 행인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멈춰 세웠고요. 아이 옷을 잘랐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대원들에 따르면 아이는 8살이었고요. 할머니랑 같이 쇼핑센터에 왔다고 하는데 한눈판 사이에 그만 사고를 쳐버렸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응급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놓고 급히 내달립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응급차 옆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그 상태로 멀찌감치 미끄러졌습니다. 환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난 응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는 물론이고요. 그 환자의 가족까지도 타고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또 신호가 빨간불로 막 바뀌던 찰나라서 이 응급차 기사는 멈추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바뀐 파란 신호에 맞춰서 달려온 그 트럭과 함께 그만 부딪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유, 쫑쫑님. 네, 환자를 실었던 응급차는 앞 유리창이 다 깨진 건 물론이고 그 안에 있던 의약품들이 밖으로 다 튕겨나온 모습인데요. 트럭 역시도 앞부분이 다 찌그러져서 크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응급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구급대원들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응급차로 옮겨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 우선 신호 위반한 응급차 기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부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까 그 오토바이 다시 돌아오더니 이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대뜸 가방을 뺏어듭니다. 아, 이런. 네, 강도죠, 강도.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나약한 강도였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팔을 휘둘러 강도 뒤통수를 가격하고 헤드로까지 걸자 강도는 꼼짝도 못하는데요. 이 모습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범 달려와 봅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 한 명이 웬 나무 하나를 들고 와서 공범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야, 네, 생각지도 강도 못한 사람이. 소탕전입니다. 오, 네, 날아차게. 남편에게 호되게 당했던 이 강도 오토바이에 올라타 보지만 이번엔 날아차기로 와, 네, 야.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주 죄다 쥐어 뜯어놓는 모습입니다. 또 나왔어. 잘못 걸려도 아주 한참 잘못 걸렸네요. 자, 다른 주민도 합세해서 아예 강도를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이 동네 네, 어디야? 이렇게까지 덤빌 수 있었던 건 강도들이 비무장이었기 때문인데요. 털릴 대로 탈탈 털려버린 강도들 와,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저렇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야. 아, 네. 자, 탈탈 털렸네요. 다음 이어가시죠. 네, 여기 네, 아직 아니네요. 여기 마트입니다. 자, 아이가 먹고 싶은 과자 하나를 골랐네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이구, 네, 버렸어. 과자를 푹 던져버리고는 발을 동동 구르고 바닥에 누워서 때를 씁니다. 네, 다른 진짜 사람들 들어 누웠어. 아이 엄마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죠. 아, 금쪽이. 네, 그런데 아이를 말려야 할 엄마가 대뜸 네, 바닥에 들어놓더니 저처럼 아이처럼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놀란 아이 과자를 집어들어 다시 절 때 예쁘게 놓습니다. 자, 얌전해진 우리 아이 조용히 엄마 옆에 딱 달라붙습니다. 야, 이거 아주 네, 눈에는 눈, 뭐야? 이에는 이. 어. 아, 이만한 거울 치료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은 육아로 지친 엄마들에게 재미난 팁을 알려주려고 만든 기획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뭐 연출된 상황을 알면서도 진짜인 줄 알았잖아. 네, 엄마들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내가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두 번 이제 계속하니까 애들도 안 섞더라. 눈물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번밖에 안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두 강아지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짖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이 살짝 열리자 이 두 친구, 자, 언제 짖었냐는 듯이 머쓱해하면서 조용해집니다. 자, 심지어 레트리버는 꼬리까지 좀 살짝 흔드는 것 같은데요. 이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개그 콤비라고 합니다. 네, 저 정도면 서로 안 볼 만도 한데 꼭 저기를 지나칠 때면 달려가서 서로 사납게 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 또 열리면요, 다시 얌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얘 뭐 하는 거야, 보호자들도 진짜? 좀 웃겼는지 이 모습을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도 뜨거웠습니다. 자, 원래 싸우다 정든다, 전생에 부부였냐, 이런 재밌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꼭 인터넷 속 악플러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